1차적으로 독도는 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중국은 이어도 칠광구 이런 데는 해양 영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자주국방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된다. 미국의 핵 우산 전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보호하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본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제철시설을 1988년도에 확보했어요. 최소한 그 핵물질, 우리가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이 잠재 능력을 확보하자. 트럼프 당선 이후 방위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려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저항이 많았죠. 왜냐? 시장 상인들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에 500%를 올려달라 하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다 상의해가지고 그 방위비를 산출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미루고 하다가 1년 반 이상 미루다가 협상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바이든 정부다 가지고 연평균 물가 상승률하고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려서 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기분이 엄청 나빴대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 했는데 안 올리고 그야말로 뺀질뺀질 하다가 자기 임기를 지나버리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대선 운동하면서 다시 거론했다. 이거 한국 방위비 안 올린 거 내가 알아, 이건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금 집권하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걸 싫어하는데, 사실 우리도 뭐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내는 건 1조 한 2, 3천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로 좋은 그 미군 기지를 평택에 만들어줬잖아요. 가장 모더나이즈한.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땅값, 뭐 세금 면제하는 이런 거 하면 한 3조 5천억 정도 들어가, 1년에. 그건 다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현금 받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현금으로 들어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땅 이런 거 다 계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많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10조 이상 올리라 하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정부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런 협상 능력이 안 되니까 심히 불안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최근에 들어서 뭐 또 연합 훈련하면서 전략 자산을 많이 전개했잖아. 항공모함도 오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도 오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스텔스기 오고 그런 건 다 돈이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요청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북한이 자꾸 뭐 핵실험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사일 발사하고 막 위기가 고조되면 한번 왔다 가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 뭐 스텔스기 한번 왔다 시위기동 하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 다 돈을 줘야 돼. 그건 뭐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게 있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계산해서, 적어도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준으로 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하고 조선업 협력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협력도 하겠다, 수리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쇄하는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돼요. 서로 이제 보충하고 주고받고 해야지 계속 우리는 주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올려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올려주면서 우리도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와중에 하나가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이 없어요. 이거 사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많고, 제철이 능력이 없어서 외국에 주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주고받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군이 완전히 떠난 후에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 국민들이 미국한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는, 정말 전후 6.25 전쟁 폐허딘 상황에서 이렇게 10대 강국으로 왔던 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동안 꾸준하게 경제 성장하고 10대 강국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도 커야 돼. 그건 완전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추진해야 될 방향인데, 또 떠난다.
한국에서. 그러면 또 국방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핵무기도 없단 말이죠. 북한 핵무기 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고, 중국, 일본은 항공모함 건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한테 압박이 드는 거죠. 그때 미군이 떠나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군사비가 엄청나게 다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뭐 아프간 철수도 하고 뭐 신속하게 조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건 국제 사회에 담용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도와줬다고 해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방위비 분담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라는 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특히 뭐 핵잠수함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정말 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떠난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군사비를 많이 이렇게 들이지 않는 거는 28,500명이라는 전력이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북은 이제 압도했다. 이제는 중국하고 일본을 견제 수준으로 가야 된다. 미군이 떠나면은 1차적으로 독도는 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뭐 중국은 이어도 그 남부 그 다음에 칠광구 이런 데는 자기들이 또 그 영토전쟁, 해양 영토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해구산 전략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핵 우산 전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핵무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보호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러시아가 워싱턴을 공격했다는데 북한도 마찬가지. 야, 한국 남한 우리가 공격하려는데 자꾸 건드리면 내가 워싱턴 공격하겠어? 그렇게 하면 과연 자기 국민들을 버리고 우리를 먼저 보호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실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증이.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6.25 때 37,000명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를 희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28,500명이 남아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병사가 어디가 죽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과거 역사를 보고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이거는 재래식 전쟁도 아니고 핵무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핵무기는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실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미국이 확장 억제해준다 해도 우리 한반도에 가져다 놔라. 한반도에 가져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핵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있지만은 거기에 막 단계가 많아요. 이거 5인 발사할까 봐서 5단계, 6단계가 다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 결심은 미국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미국은 핵 확산 억제를 책임지는 나라예요. 그야말로 핵 확산 억제를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왕초라고 했어요. NPT하고 IAEA를 만들어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우리하고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고 혈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나 핵무기 가질까 하면 반대를 분명히 하겠죠. 내가 있는데 너 나 못 믿어? 이런 정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일본처럼. 일본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조도 않겠다고, 들여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미국하고 막 협상을 해가지고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을 1988년도에 확보했어요. 우리는 그거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없기 때문에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핵물질, 우리가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이 잠재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라늄 농축이나 제철시설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가 우리가 미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미국하고 뭐 조선을 협력하면서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의 자주국방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한국의 가주국방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핵을 못 만들었느냐? 우리는 미국이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떠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핵을 빼놓으면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끌려다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핵 무장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핵은 잠재 능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이 정도로 우리가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미군이 있을 때는 한국은 육군은 병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육군은 병력을 알아서 하고 해공군은 미군이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공군을 크게 키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작게 5027에 보면은 우리 데프콘 3 이상 되면은 미국의 항모전단 4개가 와요. 동해 2개, 서해 2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전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많잖아요. 항공모함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군은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외 공군의 발전은 좀 지연됐어요. 육군은 좀 우리는 병력이 많이 있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미군이 떠날 경우에는 해외 공군력이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 공군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북한이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군이 떠나면은 일본하고 대화를 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봐요. 현재 한국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만약 신경 써야 될 거는 미군이 떠났을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외 공군력을 강화할 것이냐. 이건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 인구 절벽. 배를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 놔도 운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느 정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전략의 가장 합당한 전략이냐. 이런 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병력이 25만 정도 되는데 우리는 48만 명이거든. 북한은 병력으로 얘기하면 128만 명이지만 병력에 주는 대신에 어떻게 그 첨단 무기로 이거를 보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억제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잠수함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무 미사일 같은 건 위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핵 잠재력 확보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었고 지금도 주적이지만은 이미 그 주적은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 정도로 커 있기 때문에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돼야 된다. 그렇게 봐요.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넣은 무기가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차 대전 중에서 가장 해전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해전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1차 대전 이전까지는 물 위에서 주로 싸웠어요. 거함 거포주의 멀리서 보고 쏘고 가서 충돌 공격하고 이랬는데 1차 대전부터 유보트라는 무기가 생겨가지고 물속에서 물 위에 있는 걸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 대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영국 같은 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대서양 전투에 이루어졌는데 영국은 해군력이 독일의 8대2 정도 우세했어요. 배도 수상함정도 많고 포도 우수한 게 많고 이랬는데 독일은 전쟁을 벌여놨잖아요.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영국 싸워야 되니까 해군만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군 지원을 많이 못 해주니까 일단 유보트라는 거 만들어서 한번 물속에서 공격해보자.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과연 전쟁에서 잘 작동할지 안 할지 반신반하면서 나가가지고 영국에 순양함을 격신시키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두 개의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은 유보트를 이용해서 영국을 항복 직전까지 2번이나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처칠은 자기 회고록 쓰면서 전쟁 시 대서양전에서 나를 괴롭힌 건 내가 위협을 느꼈던 건 오로지 유보트의 위협이다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들이 잠수함은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해군 무기다. 그다음에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그때부터는 해전에서 주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전쟁 당시 잠수함 승무원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유보트와 관련한 흥미로운 비화가 있나요?
제가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장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함장 한 5개월 정도 유학을 갔는데 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6명의 학생들이 그룹 투어를 가요. 영국에 가면은 대서양 잠수함 사령부가 있어요. G사령부.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항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전에 본 과정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면 숙달하는 거죠. 네덜란드 잠수함, 왈러스급 잠수함을 숙달하는 건데, 영국에 이제 그 대서양 잠수함 사령부를 가서 시내 투어를 하는데, 서점에 딱 보니까 더 시크릿 다이어리 오브 유부트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크릿 하면 이 흥미 있잖아요. 저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함장 과정이 굉장히 터프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인데, 정말 암기할 게 너무 많고, 영어로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왜 이 과정으로 왔느냐, 내가 잘못 알고 왔다 해가지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 주말에 그거를 유부트 다이어리 이거를 보고 쭉 읽어갔어요. 근데 잠수함이니까 영어 단어 어려운 거 몰라도 뜻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쭉 읽으면 재밌어. 이상한 잠수함을 보고 가서 진흙에 처박는 거 이런 것까지 있고 그래요. 히르시펠트라는 사람은 3번의 죽을 기회를 넘겼어요.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독일의 북부에 가면 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킬. 잠수함 만드는 도시. 근데 거기에서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아가씨하고 데이트하고 그럴 때 이제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킬에서 저기 브레멘까지 기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부임 명령을 받아가지고, 순양함 칼스루에라는 순양함에 가게 돼 있었어요. 발령 나가지고 자기 동기들 몇 명하고 술 마시고 이게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자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여자친구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기차를 놓쳤어요. 먼저 간 그 친구들은 그 다음 날 순양함에 들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순양함 침몰되는 바람에. 자기도 죽은 줄 알았어, 해군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 나 살아있어, 이 보고를 한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넘겼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열심히 배를 잠수함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 잠수함을 옮겼는데 그 배가 자기가 나갈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그때 당시에 유부트가 엄청 더러워요. 공기도 안 좋고,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음모에 나는 세균발이라는 게 가려움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의무실에 입원했는데 그 배가 나갔어요. 근데 그 배가 자기 나갈 때는 괜찮은데 안 나가니까 배가 또 전투하다가 꼬르륵 침몰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쟁 끝날 때쯤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가서 죽은 사람도 제법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체 검사하면서 만난 사람이 독일에서 잘 알던 군의관이야, 군의관. 이 사람이 어떻게 서류를 해가지고 빼줬다고. 그래야 독일로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3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했었는데, 이 3사람의 함장이 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함장은 그 피셔라는 소령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잘했어, 나름대로. 근데 배를 움직이려면 기관장이 잘해야 돼, 기관장. 배 물 빼고 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속력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물속에서 잘 가거든. 그리고 항공기가 공격하면 얼른 들어가서 긴급 자망하고 이런 것들 잘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항공기에 공격받는데 들어가가지고 해저 그 수심도 잘 체크하는 해저에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배 꽁무니와 물 위에 나온 거야. 이런 사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유보트 사령관이 니네 기관장 너무 못하지만 너는 그 기관장을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너도 그만둬. 잠수함 짠. 두 번째 함장은 블라이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령인데, 블라이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투는 잘했어요. 8만 톤 이상 격침시키고 그랬는데 너무 경쟁적인 거야. 이 사람은 그 유부트 에이스 중에 유명한 퀸터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이제 스케퍼플루에 다 침투한 사람. 그 사람은 같이 이제 잠수함 함장을 시작한 거예요. 잘 나갔는데 각박증이라 할까? 너무 이 전과에 너무 부담감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우울증이 생겨, 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 잠수함 함장 못하겠습니다.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잠수함 사령부에 2번이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바꿔달라. 그런데 거기서는 야,
그 무슨 약 먹어? 그러면 나을 거야. 그렇게 계속 함장 임무해. 두 번째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 그냥 명령 불복종이지. 그렇게 하면서 해상에서 자기 가지고 있던 어리를 막 다 다른 함정에다 인계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전으로 나 그만하겠어요 한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은 잘했던가 봐요. 그래 중령까지 진급하고 전대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 세 번째 함장은 펠러라는 소령인데 이 소령은 U234의 함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잠수함 함장 하기 전에 그 아틀란티스라는 그 순양함에서 육지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622일, 1년 9개월 동안에 해상에만 있은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 U234 그 펠러 함장은 나중에 그 마지막 항해는 라스트 보야지가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마지막 그 2차 때 독일에서 일본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요. 활발했어요.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막 전투기, ME-262 이런 것도 그 부품 분해해가지고 보내고 그랬다고. 그거 싫고, 그 다음에 이상한 물질을 실은 거야. 그거를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납포해가지고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산화우라늄이 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공해상에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납포됐다고. 그래서 3명의 함장을 모시는데 그 산화우라늄이 나중에 이제 미국이 원자폭탄을 빨리 이제 일본에 투하한 결심을 하게 된 요소가 됐다 이렇게 전사가들이 평가해요. 왜냐면은 그거 보니까 우라늄을 일본을 가져가는 걸 봤단 말이지. 그 전에도 가져갔을 거 아니냐. 이거 일본이 원자탄 받았으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1940년 5월 달에 이제 일본에 투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빨리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유보트 비밀기에는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슴 아픈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그 함상 생활이 열악하니까 특히 기관실에 있는 사람은 계속 기관 이것만 하잖아요. 함 내에서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근데 수상항 2차 대전 때 수상항해를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적이 오면 잠깐 물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아서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어. 수상항해 할 때는 함교에 있어가지고 배를 조함하잖아요. 햇빛을 다 보잖아요. 물 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이 뭐 그 햇빛도 보니까 괜찮은데 기관실에만 있는 사람은 얼굴이 하얀 게 창백한 거야. 햇빛을 못 보고 막 몇 개월씩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동 마치고 독일에 오면은 그 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휴가를 이제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먼저 가라. 나는 맨 나중에 가겠다. 왜 그러냐? 얼굴 좀 태워가지고 가야 부모님이 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이 하얀 얼굴, 창백한 얼굴로 가면은 부모님이 울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그 함상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까지 독일의 그 승조원들은 버런티어가 우선이거든. 먼저 내가 자원하는 거 자원. 그래서 줄 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과도적인 과한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승조원 생활도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다음에 수상항해 할 때 물 위에 갈 때는 막 겨울에는 파도가 넘어온다고 그러면 그 우위 입고 해야 되는데 우위에 막 고드름이 열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전쟁을 수행했다. 그래서 독일의 유보트가 잠수함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잠수함은 왜 무서운 무기이고 현대전이 될수록 잠수함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수함은 물 아래에서 작전하다가 필요시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당히 위협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숨은 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젤 잠수함도 그러지만 특히 현대전에서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은 거기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배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강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적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수록 이제 잠수함 전력을 무서워하죠.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상대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로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에 필자가 쓴 무기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핵잠수함이 생기면서는 핵잠수함은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왜냐?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추진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배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여류, 기리, 미사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SLBM 트라이던트 2 같은 거는 한 발에 58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런 거 한 척에 오하이급 잠수함, 핵잠수함 한 척이면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에 뭐 1600발의 효과다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현대전에서 이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소해군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죠. 현재 지구상에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한 41개국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핵잠수함 가진 나라가 한 150여 척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은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최선봉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잠수함 전력이 왜냐하면은 지상에 있는 건 다 보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먼저 공격하고 그다음에 ICBM도 날라온 거 다 요격하잖아요. 예측해가지고. 근데 SLBM은 물속 어디에서 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 김구름함을 두려워하는 거는 비록 잠수함이 핵추진은 안 됐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 잠수함이 은밀하게 남해에 내려왔어. 남해까지 이동했어요. 들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SLBM 핵탄두를 서울에 쐈어요. 그럼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남해에서 쏘면은 중국이 쏜지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겨진 칼이다. 그래서 갈수록 현대전에서 무섭다. 많은 나라들이 디젤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고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디젤 잠수함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강대국들은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핵무기를 실으면서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정말 세계에서 정말 가난하기로 유명한 그야말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뒤지고 GDP 순위도 잘 안 나올 정도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SLBM을 만들어서 잠수함에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그래서 비등해지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유보트 비밀일기를 번역까지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2002년도에 제가 하와이 림팩훈련 나대용 함장인 시절에 몰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해도에 1000만분의 1 해도를 가져가면 하루에 1.5에서 2cm 정도밖에 못 가요. 엄청 지루하거든 물속에서. 그래서 갈 때 괌에 가서 11일까지 가고 괌에서 한 2박 3일 쉬었다가 하와이까지 23일. 그래서 한 34일을 가는 거죠. 34일. 그동안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 번역하자. 그래서 출항 다음 날부터 번역해가지고 하와이 가니까 제가 그때 컴맹했거든. 이거 잘 못했는데 써가지고 하루에 7페이지나 8페이지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는데 이 하와이 가니까 작가 증후주문이 생긴 거예요. 이게 라이터스 심튼 그러더라고. 난 영어로 처음 알았는데 요게 생겨가지고 이 팔을 못 쓰겠는 거야. 팔목이 너무 이거 하다 보니까 거기 하와이는 골프 천국인데 골프도 못하고 한 2주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오면서 승조원들한테 한번 읽어봐라 그때 재밌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효역 출판해가지고 아는 작가한테 주니까 자기가 다 출판해서 이것도 한 3세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보트 비밀기가 이제 주로 키 팩트가 이제 부사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하사관이라고 했잖아요. 통신하사관. 요즘 통신부사관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볼프강 히르슈펠트라는 이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35년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해군 생활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특히 잠수함 타면서 3명의 함장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투하는 장면, 그 다음에 통신으로 다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어디 가서 뭘 공격하고 어떻게 해라, 작전 지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프리 노트를 한 거예요. 일기장에, 자기 일기장에다. 그 일기장을 숨겨놓은 거지. 숨겨놨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50년 지나고 나서 영국 작가한테 그랬더니 이거 책으로 내자. 그래야 나온 게 The Secret Diary of U-Boat. 영어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독일 사람 책이다 하니까 제가 독일어로 번역한 적에 전 독일어로 번역을 실력은 없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를. 근데 이제 이 작가가 부사관인데 사실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장교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부사관들은 별로 안 쓰는데 그게 유일해서 제가 이거 번역하고 나서 안 받는다고 해요. 책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해군 주임 원사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떠먹여주는 TV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요. 요즘 경제 분야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고 주식 관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쟁은 주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함으로 말미암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군사력 건설 방향이 이렇게 됐느냐.
이 군사력 건설은 주시하고 직결됩니다. 전쟁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고 나면은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주국방 의지가 높아질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방위비를 나토 국가가 2% 이상 올려야 된다. 최소 뭐 3% 올려라 이랬는데 지금 뭐 선거운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 이상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의존하느냐. 나토 국가 정신 차려라. 나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빠지겠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국방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이제 방위 산업도 계속 줄기차게 그 상승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또 우리는 어쨌거나 이제 그동안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우리 평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은 항상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응원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